안녕하십니까. 우리 부산 선진화 아카데미 기본 과정을 마치고 심화 과정 워크숍에 이렇게 먼 길에서 다 남해에서까지 다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본 과정에서 대한민국 역사를 다루었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역사에 이어서 심화 과정은 대한민국 이념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 대한민국 이념. 자연스러운 짝이죠. 예. 그런데 순서가 바뀌는 것은 곤란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부터 먼저 하고 대한민국 이념이 따라오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구성리학 쪽에서는 경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역사가 경전 뒤로 가는 좀 폐단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선 세종대왕은 역사를 앞세우는 그러한 정치를 펴서 조선조에서 최대로 이렇게 업적을 거두는 그러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바탕을 두고 우리가 추상적인 이런 이념을 접근하는 것이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대한민국 이념은 대한민국 역사만큼이나 사실 거의 황무지 수준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과정에서 한중간에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기념사가 놓여져 있습니다. 한번 보셨나요? 우리 중간에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기념사가 놓여져 있고 다른 29개로 동서고금에 수많은 이 경전급에 해당되는 글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다른 글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기념사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이념을 배우고자 하는 것인데 이 대한민국 이념은 곧 건국 이념, 대한민국 건국 이념은 건국 기념사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건국 기념사에 들어있는 이념을 제대로 우리 사회에서 주목하고 파헤치기 시작한 것은 10년도 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이 묻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쓰신 이영훈 교수님조차도 독립정신을 교수 생활을 한참 하시고서야 보게 되었다고 통탄하셨습니다. 역사를 연구하시는 당신이 그럴 정도였으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얼마나 이승만 대통령과 그 독립정신 출발에 대해서 돌보지 않았는가를 보여주는 예이고, 이것은 오늘 지금 탄핵 사태를 겪고 문재인 암흑기를 거친 지금도 사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대한민국 이념, 건국기념사는 제가 봤을 때 위대한 동서고금을 모두 종합하고 앞으로 미래로 나아갈 비전까지 그 속에 녹아있는 대단한 그 연설이고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기 나오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서양의 고전, 또 첫머리에 나오는 베르그송 같은 서양 현대 철학자의 글들, 그리고 사기나 서경 같은 중국 고전들, 우리나라의 삼국사기나 고려 태조와 같은 일화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건국기념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에 녹아있는 비전을 우리가 알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이 어려웠던 거죠. 사실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공기, 이것도 분석하면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유, 이런 것도 제대로 이해하자면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를 알아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이념을 제대로 이해할 때 그 두 개가 짝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탄탄대로로 발전시킬 수 있고 우리 각자의 삶도 굉장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겁 없이 이 30개의 제목을 나열해 놓으니까 도 변호사는 도대체 저거를 다 읽었다고 저렇게 해놓는 건가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하자고 저런 글들을 만약에 읽었다면 정체가 뭐냐 또 네, 그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걸 읽으려고 원래 생각하고 읽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987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공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대구고등학교에서 문학반 이런 서클을 하긴 했지만 공과대학을 갔는데 이런 텍스트와 거리가 먼 곳이죠. 공과대학. 공과대학에 나라를 발전시키겠다 이러면서 갔는데 87년이 우리 87년 헌법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분기점으로 많이 나오죠. 실제로 아주 큰 역사의 변곡점이 있던 해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학 생활에서 엄청나게 많은 의문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공과대학의 커리큘럼으로는 도저히 다 풀 수가 없는 그런 의문들이 많아졌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시험을 쳐서 국문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국문과라는 건 이제 인문대학, 소위 요즘 말하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걸 공부하는 대학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대표적으로 문학, 역사, 철학 같은 걸 공부하니까 그때 아주 여러 분야의 책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소설가가 1999년에 이제 등단을 해서 되었는데 소설가라는 게 또 여러 분야의 책을 읽는 좀 직업에 가깝고 특히 제가 이문열 선생님께 배웠기 때문에 이문열 선생님이 작가로서 그런 좀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광범위한 독서를 하신 분으로. 자, 그랬다가 근데 여기는 그거 아닌 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잔뜩 나옵니다. 그러다가 제가 소설을 정치적인 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정치 철학을 배우려고 원래 이제 김홍우 교수님이라는 평소 존경하던 분께 대학원에 배우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정치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우리 김홍우 교수님이 보통법이라는 영미법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을 공부하는 계기가 됐고 그 계기로 나중에 사법 시험까지 쳐서 이제 변호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과 정치라는 분야까지 그래서 헌법에 연결되는 부분까지 많이 이 텍스트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5가지의 키워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물론 자유겠죠. 그러나 자유 다음에 우리가 5개 뭘 뽑았습니까? 근대. 자유 앞에 이 자유라는 것은 근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법치, 또 법치와도 상당히 관련이 있죠.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말하는데 그 민주주의는 민주공화국이라 해서 공화라는 이념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러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문명적인 흐름인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전쟁에 대한 평화와 전쟁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깊이 있게 하지 않으면 평화가 좋다는 단순한 문재인식의 선동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1987년 헌법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이 결국은 건국기념사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인데 이 흐름의 깊이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구호로 자유민주주의, 반공 이게 아니고 한마디로 인류 문명의 정수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반공 그리고 그것에 대항하는 자유문명 이것은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인류 문명을 관통해온 문명의 정방향과 큰 흐름 자체 그것에 대적하는 하나의 어떤 작은 이 소용돌이에 불과한 공산주의 이런 대결 구도를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자면 왜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단순한 하나의 대척하는 이데올로기 수준이 아니고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인류가
수천 년, 수만 년을 살아온 그 삶의 요체고 정수가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에 녹아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이념으로 삼았고, 이 대한민국이 그러한 깊고 아주 넓고 탁월한 이념 위에 건국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인류사에서 위대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사명을 지닌 나라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텍스트를 펼쳐서 1. 근대, 거기에 첫 번째 베르그송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펼치셨죠? 여기 화면이 넘어갔죠? 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분이 이제 베르그송이라는 철학자인데요. 20세기 걸쳐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기까지 이렇게 활약한 프랑스인이라면 거의 국가 철학자처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철학이 프랑스에 굉장히 발달해서 특히 현대 철학에 영미권에 영향을 많이 주고 이름 있는 철학자가 많지만, 그 프랑스 많은 조류들의 마치 호수처럼 그 이전의 프랑스 철학을 자기한테 다 흡수하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프랑스 대단한 철학자들의 마치 수원처럼 이렇게 역할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르그송이라는 분입니다.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이 대철학자인데요. 이분의 여러 저작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저작이 이제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이라는, 여기 이렇게 소개된 책인데, 그 이 책 중에서 한 부분, 우리의 어떤 근대 자유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시면요. 자, 민주주의는 인간에게 침범할 수 없는 권리들을 부여한다. 자, 이 한 문장부터 우리가 한번 곰곰이 따져보겠습니다. 이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죠. 인민민주주의 이런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자유민주주의는 뭐를 부여합니까? 침범할 수 없는 권리. 이것을 우리 헌법 10조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렇게 우리 헌법이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침, 불가하다 그러죠. 불가능하다. 침범할 수 없다. 침범할 수 없는 권리라고 우리 헌법이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에 바로 표현이 침범할 수 없는 권리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리들을 부여하는데, 그게 예를 들면 종교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 뭐 거주 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뭐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러한 그 기본권에 해당되는 근본적 권리들입니다. 자, 이 권리는 침범당하지 않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변함없이 의무에 충실하기를 요구한다. 여기 키워드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권리만 주장합니다. 우리 이태원 사태 같은 데서도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권리는 항상 무엇과 같이 가야 됩니까? 의무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는 아주 침범할 수 없는 고결한 권리들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럼 뭐가 부여됩니까? 변함없이 의무에 충실하기를, 우리에겐 어떤 의무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간과되기 쉬운 것이죠. 자, 따라서 민주주의는 자신에 대해서 하듯 남을 존중하며, 그러니까 자, 존중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헌법에서는 존엄이라고 표현하죠. 역시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헌법 이념의 근본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이 존엄성을 가지고 존중되어야 될 존재로 봅니다. 그러면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남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남을 존중해 줘야 되죠. 남도 존엄한 존재로서 대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가 절대적이라 간주한 의무들을 지키며 의무가 권리를 주는지 혹은 권리가 의무를 부여하는지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달과
닭과 달걀이 어느 게 먼저냐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권리가 먼저냐 의무가 먼저냐 이게 일체라는 거죠. 자, 그럴 정도로 잘 일치하는 이상적인 인간을 그 내용으로 한다. 우리는 제도가 있으면은 그 제도에 부합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있으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체화한 인간 이 두 개가 짝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적인 인간의 내용은 그 유명한 독일 철학자 칸트처럼 말한다면 입법자이자 복종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우리 근대 자유민주주의에서 시민이 입법자이지 왕이 입법자가 아니고 소수 귀족만이 입법자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그 시민은 동시에 그 입법된 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수하고 복종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동전의 앞뒷면처럼 모순된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입법자이면서 동시에 복종하는 자입니다. 다스리는 자이면서 동시에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그게 근대 시민인 거죠. 그래서 따라서 시민들 전체, 말하자면 국민들은 최고의 권한을 갖는다. 그래서 이론적인 민주주의가 이와 같은데 그 다음이 이제 제가 사실은 더 중시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것은 자유를 선언하고 평등을 요구하며 프랑스 혁명의 3대 구호가 뭐였습니까? 자유, 평등, 박애 이렇게 배우죠. 그 자유와 평등이 나옵니다. 이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고 그런데 자유와 평등은 흔히 적대적, 대립합니다. 예, 자유를 주어서 많은 자유 활동에 따라 어떤 사람은 더 돈도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더 높은 지위도 갖게 되고 차이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선천적인 차이도 있지만 자유 활동의 결과에 따라 차이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평등의 요구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평등은 법 앞의 평등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세금을 통한 재분배, 더 나아가서는 더 심한 강탈적인 평등까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게 늘 이미 근대 후에 대립하는 것을 많이 보아온 것입니다. 그럼 이 자유와 평등이 대립하는데 그럴 때 자매다. 그런데 이 둘은 자매처럼 같이 태어난 겁니다. 근대적인 자유, 근대적인 평등. 이게 둘이 같이 태어났어요. 그럼 둘은 서로 적대적인데 어떻게 이게 같이 태어났냐. 그래서 모든 형제, 이게 박애입니다. 번역서에 형제라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번역서대로 옮겼습니다. 우리가 박애라고 부르는 형제의 요 세 번째 것보다 그걸 높이 놓음으로써 화해시킨다. 반대로 바닥에 뭐가 있기 때문에 둘을 화해시키는 거라는 겁니까? 박애가 있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을 화해시킨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둘이 싸워가지고 망해버릴 텐데 붕괴해버릴 텐데 박애가 있기 때문에 요 두 개를 끌어붙여가지고 이렇게 화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공화정의 좌우명으로 삼는다면 이 세 번째 낱말 형제가 다른 두 낱말 자유와 평등 사이에서 그렇게 자주 이야기된 모순을 제거하는 본질적인 것임을 발견할 것이다. 그래서 숨겨져 있지만 사실은 자유, 평등 밑에 있는 박애, 형제가 본질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 박애가 뭐예요? 사실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베르그송이 민주주의가 복음주의적 본질의 것이고 왜 자유민주주의가 이 지구상 다른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고 기독교 전통을 가진 오랜 기독교 전통을 가진 유럽에서만 태어났나? 그것이 그 자유, 그 평등 각각을 뜯어봐도 있지만 사실 이 둘을 화해시키고 있는 박애라는 이 사랑을 보더라도 민주주의, 복음주의적 본질의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동력으로서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라는 바탕에 복음주의적인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 기독교가 말하는 이 아가페죠. 아무 조건 없는 사랑, 신의 사랑. 그러한 사랑이 바탕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그런 거 생각하지 않죠. 그냥 이데올로기로서 생각하기 쉬운데 베르그송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석학의 견해입니다. 그 문명을 아주 깊이 통찰해 봤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봅니까? 1791년 인권선언의 모델로 쓰인 미국 독립선언. 프랑스의 자유평등 박애가 사실 더 일찍은 10년 이상 일찍 미국 독립혁명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이 그 근대 민주주의 혁명이 점진적으로 진행된 건 영국이 제일 먼저고 조금 그걸 바탕으로 성문헌법을 만들고 아주 비약적으로 전개된 최초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미국을 이어받아서 보다 폭력적으로 전개된 곳이 프랑스고 프랑스는 많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독립선언 1776 트럼프 대통령 때 그래서 1776위원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건국 정신을 되새기려고. 자, 이 미국 독립선언은 청교도의 반향을 지니고 있다. 뭐 필그림 파더 그 청교도들이 배 타고 보스턴 지역에 가서 미국 독립 정신의 원조가 되었다. 이거 이제 많이 말하죠. 그 역시 베르그송도 그걸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창조자에 의해 부여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을 가진다. 이게 미국 독립선언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이게 불가침의 기본적인 권하고 다 상통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침범할 수 없다. 남에게 절대 양도할 수 없다. 즉 내가 포기할 수도 없는 거라고. 심지어 나도 내가 이거 권리 안 할래. 포기 선언 그런 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창조자에 의해 부여된 아주 미국 독립선언은 아주 명시적으로 이제 이것이 복음주의적 본질의 것임을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베르그송의 결론은 민주주의적 형식들의 애매함으로부터 이끌려 나온 반대 의견들. 민주주의 그러면 흔히 그냥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붙잡고 물어보면 뭐부터 말합니까? 다수결부터 말합니다. 다수의 뜻대로 하는 게 민주주의 아니냐. 그것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베르그송이 말하는 형식의 애매함으로부터 마치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그 민주주의 형식인 것 같으니까 자, 깊이 생각해 보면 다수결은 그 각 사람을 존엄한 존재로 각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기반으로 각 사람들의 자유 판단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이념으로 다수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수결을 해놓고도 소수 의견이 묵살되지 않도록 그 소수라고 해서 소수를 오늘부터 다 인권 박탈하자 다수결로 했다고 해서 다수결 됩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다수결이라는 형식만 봐서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촛불이 법치라는 등 온통 이상한 생각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수가 모였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그 자체로 전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민주주의의 근원적으로 뭐를 무시했다고 했습니까? 근원적으로 종교적인 성격을 무시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20세기, 19세기, 20세기의 대표적인 이데올로기가 뭡니까? 공산주의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공산주의는 뭐부터 가르칩니까? 무신론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오히려 그래서 적들이 더 잘 아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다수결을 공격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자기들이 다수결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다수의 뜻에 따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오히려 민주주의 발전시킨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베르그송에 따르면은 민주주의 근본을 파괴해놓고 민주주의를 어떻게 발전시키겠습니까? 민주주의 근본에 뭐가 있는데? 근원적으로 사랑이, 근원적으로 복음주의적 본질의 것이고 근원적으로 종교적인 것이고 이게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라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종교적이다, 근원적으로 복음주의적 본질을 갖고 있다 할 때 유럽의 근대를 보세요. 유럽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근대에 모든 사람이 강제로 기독교 신자를 만드는 거였습니까?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반대예요. 모든 사람을 강제로 기독교 신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각자의 양심과 회개에 따라 기독교 신자가 될 것을 촉구했어요. 각자 개인이 신합해서 신자가 되어야 진정한 신자가 된다고 본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주의적 본질이라 할 때 야 이것도 뭐 전부 교회 다니라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독교 정신이 갖고 있는 사람을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귀한 존재, 각각의 사람이 정말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존엄한 것을 가진 이 세상에서 그러한 것을 가진 존재로 보는 것은 이 복음주의적 본질을 빼놓아 버리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사람을 도구로 다루기 위해서 무신론부터 가르치고 그렇게 무신론을 끝까지 교육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베르그송 속에 근대, 자유, 민주주의 이런 것의 본질이 잘 나타난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단테와 보카치오를 짝으로 해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개는 이제 짝입니다. 단테와 보카치오. 단테 유명하죠? 단테 유명한 작품이 뭐죠? 신곡, 그죠? 예, 신곡은 3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천국 2편이어야 쉬울 것 같은데 천국과 지옥, 그 다음 이제 중세 카톨릭은 연옥이라는 게 이 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3개예요. 천국, 지옥, 그 사이에 연옥 이렇게 3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테가 존경한 로마의 고전 시인 버질, 영어로 버질, 베르길리우스가 이제 인도에 가지고 그 세계를 다 다닙니다. 다니면서 실명도 많이 써놨어요. 그게 이제 참 그 오늘날 생각하면은 좀 우습죠. 우리가 예를 들어 오늘날 뭐 작고한 대통령들을 뭐 누구는 천국에서 만나고 누구는 지옥에서 만나고 이렇게 글을 써놓으면 좀 우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디바인 코미디예요. 원 제목이. 그러니까 성스러운 코미디는 희극 아닙니까? 성스러운 희극, 우스운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중세에 완전히 대척되는 거예요. 중세는 너무 삼엄하게 이게 근엄하고 사람들 수도원 생활처럼 이런 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디바인한 거를, 성스러운 거를 이런 식으로 네가 마음대로 풀어놨다? 신성 모독이다. 너 단테 죽을래?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것이 중세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테가 중세로 봤을 때는 아주 이단화예요. 그러니까 중세에 봤을 때는 단테를 막 박해하는, 단테가 인문주의자로 이렇게 분류됩니다. 한편 근대의 입장에서 보면 단테는 아주 선배 중에 선배예요. 이 근대를 연. 그래서 서양 근대 여러 글들의 효시로 근대에 나타난 뭐 소설 같은 것들, 형식은 소설과 다르지만 여러 가지 근대 문학을 연 작품으로 이제 평가됩니다. 그런데 그런 단테는 이 밑에 보카치오와 비교해 보면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단테의 글을 보면은 로마가 세상을 훌륭히 다스리고 있을 때에는 늘 2개의 태양이 빛나고 있었다. 2개의 태양이 뭘까요? 그래서 황제와 법황. 이 법황도 그냥 제가 번역서 그대로 옮겨 놓아서 그런데 교황입니다. 교황. 그러니까 황제와 교황이 각기 현세의 길과 신의 길을 비추고 있었다. 중세 타락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교황의 타락이고, 교황이 뭐 사생활을 놓고 이런 것도 엄청난 문제지만 교황이 정치적인 경쟁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 세속 왕국들을 마치 컨트롤하려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거기서 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황제파가 있고 교황파가 있고 막 이렇게 큰 파벌이 나뉘게 됩니다. 그때 근대 쪽에 가까운 쪽들은 황제파겠죠. 그런데 교황을 좀 이렇게 제어하려고 하는, 세속 권력을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데 이 황제파도 아주 과격한 황제파가 있고 좀 덜 과격한 황제파가 있고 그렇겠죠. 자, 그런데 단테는 그러니까 황제의 권위와 교황의 권위를 각각 종류가 달리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 그러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근대 국가의 그 모습에 가깝죠. 오늘날 우리가 국가가 종교나 교회의 권위를 막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한편으로 교회가 국가를 대체하려고는 생각하지 않죠. 그렇게 그런 모양을 중세에서 이미 단테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보면 하나의 빛이 다른 빛을 지우고 칼과 목자의 지팡이가 하나로 합체되어 버렸다.
이 양자가 연결되어서는 아무래도 잘 될 이치가 없다. 그렇게 가면 잘 될 이치가 없다. 합쳐지면 서로가 무서운 것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자, 이란 같은 데를 보면은 이 신정국가라고 그래서 자기들 교회에 해당되는 이슬람 최고 지도자가 국가 최고 지도자를 컨트롤해버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히잡 시위 같은 게 일어나서 여권이 이 머리도 못 드러내게 하고 하니까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그게 있고 하니까 그 반대하는 시위자들을 가혹하게 처형해가지고 유명한 한 사람은 남자를 처형해가지고 크레인에 매달아가지고 공개 십자가 처형 같은 거죠. 크레인에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보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그 진행 중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중세의 모습인 거죠. 자, 그래서 단테는 그걸 반대하고 이제 근대로의 길을 여는데 제가 이걸 굳이 든 이유는 밑에 있는 데카메론하고 이 단테하고 보카치오, 데카메론을 쓴 보카치오하고 그 당시에는 아주 동지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되었던 겁니다. 인문주의자라고 해서 중세적인 주류에서 봤을 때는 그 둘은 다 똑같이 이단하고 똑같이 새로운 방향을 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카치오의 글은 그때 한번 소개했지만 지금 다시 한번 보죠. 자, 스피넬로치오는 상자에서 나와 길게 변명은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파, 이거야말로 피장파장이라는 거다. 아까 자네가 집사람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전처럼 친구로 지내자. 그것이 좋아. 우리들은 서로 아내를 따로따로 가졌다는 것밖에는 다른 점이라곤 아무것도 없으니 앞으로는 공유로 하지 않겠나. 무슨 이야기야? 이랬는데 스피넬로치오가 상자에서 나왔죠. 상자가 기다랗고 사람이 들어갈 만한 상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관처럼, 마치 큰 관처럼. 그러면 스피넬로치오는 그 관 같은 상자 안에 들어있다가 나온 거죠. 자, 스피넬로치오를 거기 유도해가지고 딱 가둔 게 제파입니다. 제파가 친구 스피넬로치오를 유인해가지고 그 안에 가뒀어요. 그러고는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그 상자 위에서 스피넬로치오의 아내와 불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 남편을 그 밑에 상자에 가둬놓고 그런 이야기가 지금 1313년 출생한 이 사람의 보카치오의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은 열흘 동안 10사람이, 그러니까 총 100개의 이야기가 있겠죠. 안에 들어있는 100개의 이야기 중에 이처럼 외설적이고 신성모독적인 이야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외설적이고 불륜적인 행위의 주인공이 성직자인 경우가 다수 있어요. 그런 책을 막 써놓은 겁니다. 이 보카치오는. 그 중에 인륜 파괴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스토리예요. 오늘날 들어도 약간 이런 이야기를 1300년대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 놓고는 그런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났냐? 상자에 갇혔던 스피넬로치오가 원래 제파의 아내를 유혹해서 불륜 행위를 저질렀던 거예요. 그것을 안 제파가 복수한다고 하는 게 이런 행위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놓고 스피넬로치오가 나오자 뭐라고 했어요? 자, 피장파장이다. 그래 놓고는 우리 앞으로 다 공유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세요. 제파는 그것을 응낙했습니다. 이리하여 네 사람은 세계에서 둘도 없을 정도로 사이좋게 오순도순 식사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 걱정할 것도 없이 싸우지도 않고 아내들은 두 남편을 가지고 남편들은 저마다 두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부 다처나 첩이 있는 것과는 달라요. 그것보다 훨씬 이 노골적으로 일종의 천륜 질서, 인륜 질서를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그냥 공유, 이게 뭐 재산 공유보다 더 심각하죠. 이러면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안 싸웠겠어요? 이거 완전 순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안 싸웠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 경험상 있을 수 없어요. 비참한 결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죽이거나 비참한 결말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근데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고 공유하면 좋다고, 재산 공유하면 좋다고 거짓말 하죠. 여기 마찬가지예요. 공유로 하지 않겠나? 그러고는 오순도순 잘 살았다고 거짓말 중에 상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카치오가. 근데 보카치오는 누구요? 단테 동지처럼 여겨진 사람입니다. 물론 후배입니다. 단테가 선배고 보카치오가 이제 존경하는 단테 선배님 뭐 이렇게 되는 사이인데, 당시 이 둘이 같은 부류였다라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에요. 자, 근대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주 근엄한 중세로 봤을 때는 경건을 유지하는 단테나 아주 신성모독이고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보카치오나 비슷한 부류로 취급됐습니다. 그러나 근대가 계속 발전하면서 이 둘은 다르다는 게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대라는 것 속엔 이 두 개의 경향이 같이 있어서 단테와 같이 교황이 심하게 하는 것을 비판하고 이란처럼 신정체제가 되는 것을 비판하고, 그러나 경건한 부류는 미국 혁명을 낳고 종교개혁을 낳고 미국 혁명을 낳고 오늘날 근대 자유민주 문명에 제가 봤을 때 주류를 형성하는 흐름을 낳고, 이 보카치오의 흐름을 따르는 전복적인 질서를 다 파괴해버리고 심심하면 툭하면 공유로 하지 않겠나 그러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거짓말하고, 이런 흐름이 바로 전복적인 프랑스 혁명, 그리고 소련 공산주의 혁명, 그리고 모택동, 이런 식의 김일성, 이런 오늘날의 아주 문화 막시즘이라고 부르는 가족 파괴, 이런 것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개가 그때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 우리 근대 파트 다 하고 한번 쉬겠습니다. 자, 네 번째, 베버입니다. 베버라는 사람은 이제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 학문 쪽에서는 대학 학문하는 인문대학, 이런 사회대학 이런 쪽에서는 마르크스만큼 유명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막시즘이 있기 때문에 사회운동적으로는 그처럼 유명하진 않지만, 이 대학 학문 계열에서는 이 막스 베버, 이름도 또 마르크스하고 약간 닮았죠. 막스 베버, 독일 사람인데요. 막스 베버는 굉장히 유명한데, 이 대표적인 책 중에 지금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아주 유명합니다. 저는 베버를 인문대학에서 처음 소개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직업으로서의 학문이라는 베버가 책을 쓰는데 짝이에요. 직업으로서의 학문도 있고 직업으로서의 정치도 있습니다. 저는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안 읽었고 직업으로서의 학문을 소개받아서 당시 읽었습니다.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읽은 것은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직업으로서의 학문을 소개할 때 그 둘에 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베버는 이 근대라는, 이 자유민주주의가 꼽힌 근대를 진선미가 분리된 사회로 봤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유명한 논입니다. 그 전에는 참인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이 이렇게 한 덩어리로 같이 있었는데, 근대에 이르면서 참은 참대로, 뭐 대학의 학문 연구 이런 것처럼, 그리고 선은 선대로, 또 아름다운 미는 예술로 분화되어 가지고 그것대로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이렇게 분리되니까 이게 참된 것이 아름답지 않고 참된 것이 때로 선해 보이지 않고 선하지 않고, 이런 아주 우리의 혼돈을 가져오게 된다는 논의를 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객관적인 진리를 연구할 때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가치 중립성이라는 아주 핵심 개념을 제시했었습니다. 자, 가치 중립성이 우리가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우리 민족주의 같은 거로 우리나라 역사를 막 왜곡하면 안 된다는 점에서는 맞죠. 가치 중립적으로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떤
우리의 깊고 옳은 가치를 위해서는 가치가 연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개입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버는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긍정할 수 있는 지점도 주고 여러 가지 새로 생각해 볼 문제도 도전적으로 제기하는, 그러나 학문적 업적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 대가입니다. 그 대가가 이제 동서양을 다 깊이 연구했습니다. 뭐 이집트부터 연구 안 한 데가 없어요. 중국, 뭐 서양 근대까지. 그래서 너무 넓은 범위를 연구해서 사회학자라고 불리는데 이 사회학자는 오늘날 좁은 의미의 사회학자가 아니고 거의 사회 역사 전반, 문화 전반 이런 걸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 베버라는 사람과 마지막으로 들어보셨을 그 단어 중에 관료제라든지 카리스마적 통치 이런 것들은 다 베버가 말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중에 이제 근대, 서양 근대의 출현을 분석한 유명한 책이 이건데, 책 제목에서 선명해요. 벌써 프로테스탄티즘, 우리 개신교,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이렇게 부르는 개신교회, 종교개혁의 그 개신교회의 윤리가 어떻다는 겁니까? 자본주의 정신과 굉장히 상통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룬 책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을 우리가 직접 읽어보죠. 끊임없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세속적 직업 노동을 최고의 금욕수단으로서 또 재생이나 진정한 신앙의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표징으로서 종교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입장은, 물론 그 수도원에서도 노동은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노동, 자기가 도시에 머물면서 신발도 만들고 뭐 옷감도 짜고 이런 세속 노동을 아주 신앙에서의 확실한 표징으로, 그걸 이제 소명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으로 생각하고, 천직, 소명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 거의 종교 행위의 수준으로까지 이렇게 높여준 것은 개신교가 와서 종교개혁 후에 프로테스탄티즘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입장은, 자, 우리가 이제껏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불러온 인생관을 넓혀가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었음에 틀림없는 것이다. 자, 거기에다 붙여서 원래 그 개신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비의 제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하고 소비는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권장했어요. 그게 좋은 생활 태도로. 자, 그러면은 영리 활동은 해방되고 소비는 잘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돈을 많이 벌죠. 그리고 자본이 축적되죠. 그래서 시민 계급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가 계층이 개신교를 믿는 그 집단과 사회에서 훨씬 쉽게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자, 켈빈이 종교개혁을 했던 제네바는 근대 이 자유도시, 번영한 자유도시에 오늘날 봐도 번영하고 있죠. 그 옛날에 시계공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제네바 시계가 유명하죠. 스위스 시계. 자,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실제적인 결과는 금욕적 절약의 강제를 통한 자본의 축적인 것이다. 그래서 부의 소비에 강요된 제한은 자본의 생산적 투자를 가능케 함으로써, 자, 자본이 축적됐는데 또 쓰진 않으니까 어디로 합니까? 생산적 투자에 또 넣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계속 자본주의적인 게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퓨리탄적 사고방식에 영향이 미친 한 어떤 여건 아래서도 그것은 부르주아지, 상공인 계층, 시민 계층, 자, 제3계급, 이게 이제 프랑스어로 부르주아지죠. 자, 부르주아지의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생활의 발전을 뒷받침했다. 경제적인 합리성, 합리적인 경제적 인간,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과 더불어 아주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할 나위도 없이 이것이야말로 자본 축적의 단순한 촉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즉, 단순히 자본이 이렇게 퍼져가는 것보다, 축적되는 것보다 이러한 유형의 인간이 출현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변화라고 보는 겁니다. 즉, 박정희 대통령 때에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뤘어요. 빌딩이 높이 섰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뭐라고 봐야 됩니까? 새로운 유형의 인간이 출현하는 겁니다. 즉 근면자조 협동, 이렇게 새마을운동에서 말하는 그런 식의 근대적인 경제적 인간이 한반도에서 거의 최초다시피 새롭게 출현하는 그런 것이 베버가 봤을 때 더 근본적인 변화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반대로 만약에 그러한 인간상이 변해버린다면은 자본이 축적돼 있더라도 그 자본은 언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져 버립니다. 높은 빌딩 허망하게 다 빈 빌딩으로 변해버립니다. 그 인간이 변화된 것,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변화고 더 요체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것은 그러한 생활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무엇보다 일관된 유일한 영향력이었다. 그것은 근대적 경제인의 요람에 서 있었던 것이다. 즉 개신교가 종교개혁으로 나타난 이 기독교가 근대적 경제인을 낳았다. 이렇게 이제 그것을 낳는데 최소한 요람의 역할을 했다. 이게 역사학자들에게 엄청난 이제 그 과제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지하는 역사 연구도 막 산처럼 쌓이고 거기에 허점을 찾아서 아니야 반증을 해보려는 역사 연구도 막 쌓였습니다. 소위 베버 태제라는 건데요. 그러나 어쨌든 논란이 있더라도 그 큰 흐름, 적어도 이런 경향성이 크게 존재했다는 것은 거의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종교개혁에 가까웠던 나라들이 근대 산업혁명, 근대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가장 활발한 나라들에 섰습니다. 독일, 영국, 미국 전부 종교개혁, 스위스 했던 나라들이죠. 그럼 프랑스는 뭐냐? 프랑스도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프랑스에 근데 가혹하게 탄압을 받아가지고 위그노 교도라고. 그리고 그 종교개혁 영향이 없는 곳이 아니었고 프랑스가. 그리고 프랑스는 워낙 이 근대 독일, 영국이 자라기 전부터 유럽의 엄청난 대국입니다. 그래서 땅도 너무 비옥하고 그래서 이제 어깨를 겨누고 계속 나가게 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닌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레닌과 마르크스의 글을 이제 옮겨 놓았습니다. 보카치오의 전통을 잇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 레닌의 말을 한번 보죠. 레닌은 민주주의는 다수에 대한 소수의 복종과 동일하지 않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대한 소수의 복종을 승인하는 하나의 국가. 다시 말해서 하나의 계급이 다른 계급에 대항하여 강제력을 체계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그까지 한번 끊겠습니다. 그러니까 레닌은 민주주의가 다수가 소수를 다수결처럼 해서 다스리는 그거는 피상적으로 본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를 말해요? 강제하는 거라고 말해요. 힘이 작동하는 거를 말해요. 즉 다수의 의지와 힘이 소수를 복종시키는 거기에 민주주의의 본질이 있다. 권력 현상처럼 몰고 갑니다. 여기에 아주 이 공산주의자들의 이제 그 다음으로 가는 입구가 딱 놓이는 거예요. 자, 민주주의를 우리 아까 베르그송처럼 사랑이 바탕이 있다고 하면은 민주주의가 딴 사람을 하기 싫다는 사람을 막 힘으로 권력으로 강제시켜가지고 끌고 가는 것이 민주주의겠습니까? 근데 레닌은 그런 것을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형식에 보이는 다수결을 이제는 더욱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르그송이 경계한 바라는 겁니다. 본질을 잊어버리면은 그 형식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될 거다. 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서 다수가 자연 질서와 천륜 질서에 해당되는 것을 파괴하는 다수결을 해가지고 앞으로 자식은 부모에게 아주 모욕적으로 살아도 된다. 완전 천륜 질서를 파괴하는 걸 법이라고 입법시키고 가족 파괴하는 거 막 입법시켜가지고 가면은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붕괴되는 거죠, 그 사회가. 그런데 그런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사실은 복음주의를 깔고 있는데 완전히 엉뚱한 그거를 망각하고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 레닌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결을 싹 더 어떻게
나쁘게 끌고 갈 수 있었어요? 다수가 소수를 강제하는 거야. 이렇게 끌고 가는. 자, 그거는 그 다음에 뭐로 하냐면 하나의 계급으로 그걸 바꿔요. 다수와 소수라는 거를 사실은 다수로 보이는 하나의 계급이 사실은 소수가 아닌데 소수로 힘이 없어서 소수로 불리는 이 무산자 계급을 그렇게 강제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와 소수가 어느 틈에 뭐로 바뀌었어요? 하나의 계급이 다수 계급이 소수 계급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대중의 한 부류가 여타 다른 부류, 그 다음에는 다시 다수도 빼버려요. 한 부류가 다른 부류에 대해 한 계급이 다른 계급에 대하여 권력을 체계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직체, 국가, 민주주의 제도 이런 것을 계급 지배의 도구로 본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 틈에 민주주의가 변해버린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 서양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지들이 힘 있는 소위 제3계급, 시민계급, 상공인 계급, 부르조아 계급이 사실 다수인데 힘이 없어서 억눌리는 프롤레타리아 계급, 무산자 계급을 억누르고 억압하고 강제로 그렇게 수탈해 가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거야. 그걸 국가라고 부르는 거야. 이래서 그 사람 주저가 국가와 혁명이고 공산주의 혁명은 그러한 국가를 파괴하고 종국적으로는 국가가 없는 세상으로. 근데 바로 나갈 수는 없다. 그 바로 나가려는 사람들이 무정부주의자고 잘못된 사람들인데 바로 나갈 수 없고 그 사이에 혁명적인 독재를 해야 된다. 그게 프롤레타리아 독재다. 그렇게 합리화합니다. 자, 거기 보면 마르크스는 보면은 노동계급에 의해 주도되는 혁명의 첫 단계란 프롤레타리아트를 지배계급으로 격상시키는 것. 그 레닌이 마르크스의 제자인 게 맞죠. 마르크스가 이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프롤레타리아가 지배계급이 되도록 만들어라. 자, 그러면은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르주아 민주주의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네 숫자 투표권 다 달라고 해가지고 다수 투표로 프롤레타리아를 또는 혁명을 해가지고 지배계급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지배계급으로 만들어가지고 뭘 해요? 그 밑에 보시면은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 사이에는 혁명적 이행의 시기가 놓여 있다. 여기에 부합하여 또한 국가가 단지 혁명적인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의미할 뿐인 정치적인 이행기가 그 속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행기가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수천 년이 될지 몰라요. 그거는 안 써놨어요. 그냥 이행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짧을 것처럼 환상을 줍니다. 그러나 소련이 태어나서 망할 때까지 이행기가 안 끝났습니다. 이행기 그러다가 끝나요. 북한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행기입니다.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체제를 견뎌야 된다. 그러고는 사실은 뭘 합니까? 독재를 합니다. 그거를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행기에 불가피하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속일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를 계급 독재로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를 억누르는 도구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반대로 프롤레타리아가 그 부르주아를 억누르는 단계로 그렇게 가서 그 다음에 마침내 계급 없는 국가 없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 이렇게 속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심지어 그럼 여기서 어떤 논리까지 나오게 됩니까? 민주주의와 독재는 같다. 이렇게. 공산주의를 따라가면 그런 데 빠집니다. 사람을 죽이면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이는 거야. 이렇게 한다니까요. 네. 그러한 착종에 빠지게 됩니다. 그걸 논리화 시켜요. 논리로 왜 이게 될까요? 우리가 말 들으면 말도 안 되는 말 같은데 민주주의는 독재다. 그 말 왜 나오냐? 너네가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부르주아의 독재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네가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시민계급, 부르주아 계급이 못 살고 못 배운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억누르는 지도계급 다 부르주아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끌고 가려고 그렇게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부르주아 독재의 다른
말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야. 반대로 우리가 혁명에서 뒤집으면 딴 사람들은 우리를 프롤레타리아 독재라 그러겠지. 쥐들도 불러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그런데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다. 그렇게 막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내부에서는 이거는 민주주의야. 반대로 프롤레타리아가 그냥 부르주아를 누르는 거야. 자기들 내부에서는 민주주의야. 프롤레타리아 사이에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프롤레타리아 사이에서도 심지어 공산당의 지도부가, 수령이 점점 그 컨트롤 타워는 좁아져 갑니다. 그런 이 잘못된 방향이 어디서 나왔어요? 보카치오 같은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뭐라고 불렸습니까? 근대라고 불렸어요. 그것도 인문주의라고 불렸고.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 근대사회를 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근대라는 말을 쓰고 어떤 사람이 자유라는 말을 쓰고 어떤 사람이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고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영 다른 이야기를 나중에 가면 해. 그게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는 말을 쓴다고 덤뻑 좋아하면 안 돼요. 그 자유에는 성적 결정의 자유 이러면서 예? 내 마음대로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여자라고 주장하고 다닐 자유. 이런 걸 자유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레닌, 마르크스의 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두 가지의 경향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부 이제 마지막으로 토크빌에 대해서, 토크빌은 이제 미국의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1830년대 무렵에 관찰해서 이미 그 당시에 고전이 된,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이 미국에 와서 관찰한 것이 미국 사람보다 더 잘 쓴 거예요. 이게 이제 구계자가 사실 안에 사는 사람보다 더 잘 관찰할 때가 있죠. 이 토크빌이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양쪽 세계를 다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미국 사회의 특성이 뭔지를 너무 잘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토크빌의 세 가지 문단 중에서 제일 밑에 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게 그 핵심이니까요. 자, 영국계 아메리카인들의 문명은, 그게 미국인입니다. 그죠? 미국인의 주류인 영국계 아메리카인들의 문명은 두 가지 뚜렷한 요소의 결과인데 그 두 가지 요소들은 다른 곳에서는 자주 마찰을 일으켜왔지만 아메리카인들은 두 가지를 어느 정도 섞어서 훌륭히 결합하는 데 성공을 거뒀다. 두 가지가 뭘까요? 나는 그 두 가지를 종교정신과 자유정신으로 본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정신, 교황, 자유정신, 황제, 이 둘은 맨날 싸우고 맨날 대립하고 어디를 가든가 종교정신이 강하면은 자유정신하고 싸우고 자유정신이 강하면은 종교정신하고 싸우고, 유럽의 흔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같이 잘 안 있는데 미국 건국자들은 법률가들이 많습니다. 이 법률가들은 세속 학문을 많이 해서 독실한 신앙인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프랑스 귀족들이 좀 그랬습니다. 프랑스 법복 귀족이라고, 프랑스의 이 법관 계급을 하는 귀족들이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는 무신론적인 경향이 많았어요. 그런데 미국의 계몽주의적인 이 지식인들, 미국 건국을 이끈 어떤 대표적인 지식인 법률가 그룹은 독실한 신앙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있었어요. 종교정신하고 자유정신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위대한 건국을 했고,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정신과 자유정신이 같이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이 이 바로 세계 가장 훌륭한 건국, 그리고 토크빌이 격찬하는 이것을 따른 것입니다. 종교정신과 자유정신이 같이 있기 어려운데 이승만 대통령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고 당대 가장 독실하다 할 수 있는 신앙인이고 이 두 개 같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국 문명의 특징을 이루는데, 자, 그 위에 보면 그 미국에서는 종교가 통치에 직접 참여하진 않지만 정치 제도 가운데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고
으뜸 가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성서 위에 손 얹고 선서하고 이런 식의 정치 제도의 근본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종교는 자유에 대한 취향을 퍼뜨리지는 않을지라도 종교 자체가 자유를 막 퍼뜨리지는 않지 모르지만 자유를 사용을 용이하게 만든다. 미국에서. 그것은 종교의 자유가 문제되었던 유럽 상황과 상당히 관계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를 이렇게 국교로 강요하는 것에 반대한 그 출발이 미국으로 건너오게 한 상당히 뿌리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종교적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일종의 종교의 자유라는 자유의 근본이 해당되는 것을 상당히 부여하는 방식으로 항상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종교는 자유를 이렇게 활동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독특한 미국 문명을 낳았다고 보는데 그 위에 이제 유럽을 보면 유럽은 이게 유럽의 대표적인 국가와 시민 사이의 대립. 정부를 어떻게 봅니까? 굵은 글씨로 제가 해놓았죠. 정부를 힘센 이방인으로 본다. 그러니까 정부가 시민사회와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정부가 시민사회고 시민사회가 정부 이렇게 서로 연결된 거로 볼 텐데 그게 아니고 정부는 아주 그냥 이방인처럼 여겨지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있는 이게 유럽 근대의 굉장히 전형적인 미국과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됩니까? 굴종과 방종 사이라고. 때로는 그러한 강한 힘에 눌려서 정부를 따르다가 때로는 힘이 약해졌다 싶으면은 막 방종적인 프랑스 이 혁명이 굉장히 대표적인 경우였습니다. 이런 그 모습을 보인다고 봤고 중국을 비교했어요. 중국을 어떻게 이렇게 잘 묘사했는지 놀라웠는데요. 중국은 이제 세계에서 전체주의 국가 시스템을 제일 먼저 확립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게 이제 진나라, 진시황. 아주 뭐 그때부터 상호 감시하고 그 넓은 국토를 전체주의적인 국가 체계로 쫙 얽어서 행정이 발달했죠. 그게 중앙 집권화된 행정입니다. 그래서 분권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국가가 딱 쥐고 이렇게 흔드는 그게 발전했는데 그러면은 뭐가 생깁니까? 거기 굵은 글씨에 행복 없는 평안. 그러니까 막 무질서하게 보이진 않지만 이게 더 심한 단계가 되면 이제 무질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무질서 해가지고 난세로 막 싸우거나 아니면은 꽉 쥐어 잡혀가지고 이렇게 돼 있거나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행복 없는 평안. 그 다음에 개선 없는 근면. 뭐 이렇게 하기는 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별로 뭐 개선되는 건 없어요. 개선 없는 근면. 그 다음에 활력 없는 안정. 활력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또 아주 매섭습니다. 공중 도덕심 없는 공공질서. 자, 이게 정말 뼈아픈 말이죠. 공중 도덕심 없는 공공질서. 이것은 아주 낮은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질서가 있어 보여도 공중 도덕심이 어느 만큼 올라와 있느냐. 가장 반대로 이제 미국의 예를 든 것인데 물론 미국도 토크빌이 볼 때와 많이 변했습니다. 그 사이에 한 20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크빌이 봤을 때 미국은 뭐 하나의 어떤 정말 성장하고 있었던 미국 정신의 원형성을 잘 보여주고 있었던 사회였고 지금은 많이 커져가지고 너무 확대되고 해서 그 어떤 사람이 전혀 미국의 본질이 아닌 걸 보고 그 미국적이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라스베가스를 봤어요. 그 라스베가스의 도박판 같은 걸 막 봤어요. 그 안에 있는 막 그 외설적인 쇼 같은 걸 봤어요. 그 이게 미국이다. 왜냐하면 딴 데 그런 거 잘 안 하니까. 미국은 이런 거다라고 하면은 이상하죠. 미국을 요만큼 본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토크빌이 본 것도 그냥 요만큼 본 거 아니냐라고 피장파장이다 이럴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토크빌이 말한 거는 아주 넓고 깊게 시간적으로 미국의 처음부터 자기 당대까지 쭉 흘러온 것 그리고 미국의 아주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장소를 다니면서 분석한 것입니다. 그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아까 전에 말한 라스베가스니 헐리우드니 또 미국의 뭐 물라나 모습이니
이런 그 성적 문란한 모습이니 이런 것만 보고 그런 게 미국이다 하는 것은 아주 표피적인 관찰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근대 편을 마쳤는데요. 우리가 근대 안에 들어있는 자유라든지 법치 이런 요소를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마치고 2부를 잠시 뒤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한 5분이라도 쉬었다가